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겨진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역사비화를 탈탈 털어드리는 조선비화 보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어르신들과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던 세종대왕의 아주 기이하고도 처절한 인간적인 면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딱 좋은 기가 막힌 역사 지식 보따리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자 매일 주머니 속에서 만나는 만원짜리 지폐 속에서 인자하고 온화하게 웃고 계시는 세종대왕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전지전능하고 결점 하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군으로만 기억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란 일을 돌보느라 잠 숨자지 않았던 성스러운 왕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실록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한 인간. 의도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사뭇 다른 아주 인간적이고도 기이한 고집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따리에서 제대로 풀어볼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천재 세종대왕의 지독한 고기 사랑과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감춰진 서글프고도 충격적인 질병의 비화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반전 매력은 바로 지독한 고기 마니아, 즉 엄청난 육식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면 세종의 유별난 고기 사랑에 대한 기록이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세종은 평소 밥상에 고기 반찬이 단 한 접시라도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수라상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혹은 꿩고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식사를 거부하고 수라상을 통째로 물려버릴 정도였죠. 하루 종일 나란 일로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오직 기름진 고기를 먹는 즐거움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주방인 수라간 상궁들은 왕의 밥상에 고기가 떨어질까봐 매일 아침 전전긍긍하며 전국에서 올라오는 고기 진상품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 큰 재앙이 닥쳐 지독한 가뭄이 들거나 궁궐에 상이 나서 모든 왕실, 사람들이 고기를 끊고 정결하게 채식만 해야 하는 재계 기간에도 세종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부모상을 당하면 몇 달 동안 고기를 일절 먹지 않고 거친 상복을 입은 채 죽만 먹는 것이 절대적인 철칙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세종 역시 당연히 고기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죽기 직전 신하들을 침소로 불러 모아 아주 기이하고도 엄숙한 유언을 남깁니다.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아예 밥을 먹지 못하고 몸이 상하는 체질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상에게는 상기 중이라도 꼭 고기를 먹이도록 하라. 국법과 유교적 예법을 그 누구보다 중시했던 냉혹한 정치가 태종 이방원이었지만 아들의 유별난 고기 사랑과 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예법을 지킨답시고 고기를 끊었다가 굶어 죽거나 몸이 아주 망가질까봐 유언으로까지 고기를 챙겨 먹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버지를 애도하며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 국정을 돌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얼굴이 헬쑥해져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조정의 영의정과 신하들이 제발 아버님이신 태종대왕의 유언을 따르시라며 궁궐 바닥에 엎드려 울며 읍소했고 세종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시 기름진 고기 반찬을 들고서야 겨우 기운을 차려 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생생히 전해집니다. 효심보다 고기 사랑이, 아니 체질적인 한계가 더 무서웠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세종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평소 책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
한번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면 온종일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궐 안을 몇 걸음 걷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했죠. 아버지를 닮아 원래 체격이 아주 장대하고 살집이 풍만했던 세종은 운동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신하들이 건강을 위해 제발 말도 타고 사냥도 가자고 간곡히 건의해도 번번이 무릎이 아프다거나 나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고기를 매일같이 폭식하면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니 당연히 젊은 나이부터 심각한 비만과 각종 무서운 성인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도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20대 젊은 시절부터 소갈증, 즉 오늘날의 심각한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궁녀들이 밤새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화장실을 끊임없이 들락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당뇨가 심해지자 몸의 면역력이 바닥을 쳤고 이로 인해 온몸에 지독한 종기와 등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등과 엉덩이에는 늘 피고름이 짜내어지는 종기가 가득해서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걸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관절염과 통풍, 그리고 중풍의 전조 증상인 풍질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몸이 무거웠고 다리가 고통스러웠던지 나중에는 대궐 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해 젊은 신하들 앞에서도 가마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왕의 건강 상태는 서글플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뇨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세종의 눈을 덮쳤습니다. 바로 실명위기였습니다. 세종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40대 시절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독한 안질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직접 호소하는 장면이 너무나 애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병이 나으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겨 이제는 한 가지 안질만 남았는데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다. 글자를 연구하고 책을 봐야 하는 왕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한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편안한 서재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명상하듯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통풍으로 다리가 부어오르는 지옥 같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과 영혼을 쥐어짜며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낸 피와 눈물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글자를 연구하면서도 그 무시무시한 국정 스트레스를 오직 따뜻한 고기, 반찬 한 점을 씹으며 달래려 했던 인간 세종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사투.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왕관 뒤에 가려진 고기를 사랑했던 인간. 의도의 서글프고도 위대한 반전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의 화려한 업적만 기억하느라 그가 흘렸던 피고름과 눈물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조선의 비밀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조선비와 보따리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차마 알려주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들의 숨겨진 진짜 인간적인 이야기로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응원과 관심이 다음 보따리를 더 재미있게 푸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끝. 부르실측 사천자 초과 3호 영상 대본.
조선시대 내시들은 정말 불쌍하게 살았을까? 그들의 충격적인 비밀 생활. 대본 시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 속 꽁꽁 숨겨진 비밀을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조선비와 보따리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딱 좋은 기가 막힌 역사 지식을 가득 얻어가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한 시간 내어주시는 어르신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TV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시들은 왕과 왕비 옆에서 항상 허리를 반쯤 굽힌 채 엉거주춤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예의마마 전하하고 대답만 하는 유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남성의 자격을 처참하게 잃어버린 채 평생 궁궐의 어두운 구석에서 노예처럼 허드렛일이나 하다가 나이가 들면 쓸쓸하게 쫓겨나 죽어간 비극적인 인물들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실록과 이하사가 기록한 조선의 내시들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살며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심지어 당당하게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렸던 조선 왕실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비선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보따리에서 낱낱이 풀어볼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조선시대 내시들의 소름 돋고도 충격적인 반전 비밀 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듣고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라시는 사실은 남성의 신체적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한 내시들도 엄연히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아내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내시도 철을 둘 수 있다고 당당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일반적인 부부처럼 밤일을 치르거나 자녀를 직접 피로 낳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대궐 밖으로 퇴근하면 엄연히 한 가정을 책임지는 부유하고 든든한 가장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처녀들이 왜 내시와 결혼을 하려 했을까요? 놀랍게도 몰락한 양반 가문의 규수들이나 가난한 평민의 딸들은 내시들의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재력을 보고 팔자를 고치기 위해 자진해서 내시의 아내가 되려고 줄을 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면 신체적 결함쯤은 눈 감아줄 수 있었던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가문의 대는 어떻게 이었을까요? 내시들은 자신들처럼 어린 나이에 개에게 물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너무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벌고자 거세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샅샅이 찾아내어 법적인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성이 다른 아이들을 데려와 양자를 들여 가문을 이어가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으며 놀랍게도 내시들 가문만의 독특한 족보인 양세계보라는 책까지 직접 만들어 대대로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이 족보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와 많은 역사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 대를 잇기 위해 또 다른 거세된 아이를 입양하는 슬픈 대물림이 가문 안에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막강한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에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 즉 삼보 이내에서 24시간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궁궐 안의 모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예뻐하는지, 왕의 기분이 어떤지 가장 먼저 아는 최고의 정보 독점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단한 영의정, 좌의정 같은 높은 조정의 정승들과 고위 관료들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내시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엄청난 금은보화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지방의 수령들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조차도 내시의 손을 거쳐야만 왕의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시들의 눈밖에 나면 그 누구도 조정을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자 조선의 백스테이지를 지배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내시들은 조선시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자상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최고가 금싸라기 땅인 경복궁 옆 효자동, 통인동,
그리고 상명대 부군 일대는 조선시대의 최고 위직 내시들이 모여 살던 거대한 호화 부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관대작 부럽지 않은 거대한 수십 칸짜리 기와집을 짓고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고기를 씹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궁궐 밖을 나서는 순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귀족이었던 셈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굽실거렸지만 대궐 문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하인들의 호의를 받는 대지주의자,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부와 권력의 빛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내시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거세 수술은 그야말로 목숨을 9번은 걸어야 하는 지옥의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마취제나 소독약이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업자인 일명 자궁쟁이들은 명주실로 아이의 신체 부위를 피가 통하지 않게 꽁꽁 묶어 감각을 없앤 뒤 날카로운 칼을 불에 달구어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자리에 오줌이 통하도록 버드나무 가지나 대나무 대끼리를 꽂은 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사흘 동안 똥오줌을 참게 하고 물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밀실에 가두었습니다.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술 도중 파상풍이나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는 불쌍한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더욱 기이하고 서글픈 것은 이때 잘라낸 남성의 신체 부위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고 약물단지라는 작은 도자기 항아리에 넣어 기름을 붓고 소중히 보관했다는 점입니다. 내시들은 이 항아리를 평생 자신의 목숨처럼 궁궐 방구석 천장에 매달아 숨겨두었다가 자신이 늙어 죽을 때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피 맺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살아서는 비록 권력을 쥐었지만 남자의 자격을 잃고 살았으니 죽어서 저승에 갈 때만큼은 온전한 남자의 몸으로 떳떳하게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서글픈 한이 서린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고개만 푹 숙이던 불쌍한 하인이 아니라 목숨을 건 잔인한 수술 끝에 왕의 그림자가 되어 조선의 막후를 지배했던 화려하고도 슬픈 환관들의 진짜 살.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살아서 누린 엄청난 부귀영화도 결국 잘려나간 단지 하나를 메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비와 보따리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흥미진진하고 소름 돋는 역사 속 비화들로 가득 채워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과 격려가 다음 보따리를 푸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